안녕하십니까. 치기공학과 20학번 정가람입니다. 총이치기공학 실습 기말고사 첫 번째 문제 박식 메소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식 메소드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자면은 작업 모형의 변형 부위를 이렇게 재현해 주는 것을 뜻할 수 있는데요. 비딩 왁스랑 박싱 왁스를 활용해서 변형, 해부학적인 폭을 형성해 준과 동시에 그 기저면을 형성해 주는 것이 바로 박싱 메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싱 메소드를 형성할 때는 제일 먼저 개인 트레이 상에 있는 변형 부위를 유성 펜으로 먼저 마킹을 해줍니다. 또 그 유성 펜으로부터 4에서 5mm 하방에 이제 비딩 왁스를 부착하여 그 변형 부위를 형성해 주게 됩니다. 이제 비딩 왁스를 형성하였다면은 박싱 왁스를 비딩 왁스 주변에 부착하여 그 측벽을 형성해 주게 됩니다. 그 측벽은 반드시 13에서 15mm의 높이로 형성을 해줌으로써 이제 기저부를 형성해 주게 됩니다. 이 박싱 메소드의 장점은 가장 제일 먼저 해부학적인 변형 부위를 그 폭을 형성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후에 박싱 메소드 이후 석고 매몰제를 부어줄 때 진동을 줄 수 있으므로 또 재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합니다. 또 기저면이 형성하였을 때 리마운팅 플레이트를 이제 쉽게 형성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박싱 메소드를 함으로써 이제 재료 소모가 많아지고 또 제작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박싱 메소드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문제 선택 삭제와 그 순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삭제란 이제 나비치 메모리 다 끝난 뒤에 나비치가 수지 위치로 전환된 그 뒤에 다시 이제 리마운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네거티브 인덱스를 이제 석고 교합기에 있는 그 석고에 있는 그 양형의 인덱스와 합쳐서 이제 교합기로 재부착하여 교합 관계를 재체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오차를 수정하는 과정이 선택 삭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 삭제 과정은 선택 삭제는 이제 레진 중합 시 중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오차 수지 중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왜냐하면 수지를 중합할 때는 21% 섬수축이 일어남과 동시에 또 가압을 하기 때문에 0.3에서 0.5%의 섬수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오차를 수정해주는 과정이 바로 선택 삭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택 삭제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재부착을 해야겠죠. 이제 그 선택 삭제 순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삭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중심 교합, 식방 교합, 그리고 전후방 그 교합 상태에 따라서 선택 삭제를 진행해 주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중심 교합 상태에 따른 선택 삭제 과정입니다. 중심 교합을 체크하기 위해선 편심 교합을 체크해 주어야 하는데요. 먼저 나비치를 편심 교합에 위치시켜 놓습니다. 편심 교합에 위치시켜 놓았을 때 과연 그 교두 상태가 과연 크다면은 커스프를 삭제해 줘야 하고, 만약에 작고 적합하다면은 절치유도봉이 절치유도판에 적합하게 맞닿아 있다면은 편심 교합을 했는데도, 그러면은 이제 와를 삭제해 주어 중심 교합을 맞춰줍니다. 중심 교합을 맞춰 주었다면 다음은 이제 측면 교합 상태를 맞춰 주어야 하는데요. 측면 교합 상태를 맞춰줄 때는 제일 먼저 상악 협측 교두, 협측 내사면을 삭제해주고, 하악의 경우에는 이제 설측 내사면을 삭제해주게 됩니다. 이제 측면 교합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전후방 교합 상태에 따른 삭제를 이루어줘야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DU 공식을 사용하여 협측의 그 원심 내사면을 삭제해 줌으로써 그 선택 삭제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 이 선택 삭제를 할 때는 그 과정에 따른 공식이 각각 존재했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심 교환 상태에서 어디를 삭제해야 하는지 이거에 따른 공식을 정의하자면은, 먼저 중심 교합할 때는 BULL 공식을 버컬에 관련된 공식을 사용합니다. 또 측면 교합할 때는 BUDL 과정에 삭제를 하며, 이제 마지막 이제 전후방 교합 상태를 체크할 때는 이제 한쪽만 삭제해주는 BU 과정의 선택 삭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선택 삭제와 그 순서에 따른 공식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3번 문제, 인공치 배열 순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치 배열은 먼저 교합상을 나비치를 환자에게 시작하여 얻어낸 그 교합 참고선을 중심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상순선, 하순선, 정준선, 국악선에 따라 이제 인공치아를 제일 먼저 선택하고 색, 그 형태, 이것이 환자의 안면 형태에 적합하고 그 색깔 또한 적합하다 판단되었을 시 그 인공치아를 가지고 배열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길이가 처음부터 맞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치 배열 과정에서 크기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인공치 배열을 해야 한다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과 형태와 그 크기가 환자에게 적합한 상태라고 판단된 치아를 가지고 인공치 배열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공치는 전치부 배열, 부치부 배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진행되고, 제일 먼저 상악 전치부 배열, 하악 전치부 배열이 완료된다면 상악 부치부 배열, 하악 부치부 배열 순서로 이제 인공치아 배열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악 전치부 배열은 중절치, 측절치, 견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중절치는 원심면관, 현면관, 교환면관을 고려하여 배열을 해줘야 됩니다. 중절치의 현면관은 먼저 중절치의 근심면은 정중선에 일치해야 하고, 그 치아 장축에 대해서 약간 원심으로 경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원심면관에 봤을 때는 치경부가 살짝 들어가 있어야 하며, 살짝 설측으로 경사되어 있어야 하며, 그 순면은 그 전방에 일치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교합 평면은 만약에 상악법으로 교합을 할 시 상악 전치부의 중절치의 교합면관은 가상교합 평면에 일치해야 합니다. 다음 측절치 설명하겠습니다. 상악 측절치의 현면관은 치아 장축에 대해 중절치보다 조금 더 원심으로 경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원심면관에서 봤을 때는 치경부가 중절치보다 더 설측으로 경사되어 있어야 하며, 중절치에 비해 약간 설측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측절치는 교합면관에서 봤을 때 가상교합 평면에 대해 1mm 정도 상방으로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즉 가상교합 평면에 닿으면 안 되는 치아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견치는 현면관에서 봤을 때 나머지는 다 원심으로 경사되어 있었지만 견치만큼은 현면관에서 봤을 때 치아 장축의 수직으로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예외적으로 원심으로 경사되어 있어도 무방합니다. 단 절대로 근심으로 경사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원심면관에서 봤을 때 견치는 치아 장축의 수직으로, 마찬가지로 치경부 어디로 경사되어 있는 것이 아닌 교합 평면에 대해 수직으로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합면관에서 봤을 때 견치의 첨두는 가상교합 평면에 일치되게 형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악 전치부에 대한 배열이 끝났다면 다음 하악 전치부로 넘어갑니다. 하악 전치부를 배열할 때 중절치 또한 이제 현면관, 원심면관, 교합면관에 따라 배열을 해주게 되는데요. 하악 중절치를 현면관에서 봤을 때 치아 장축에 대해 수직으로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원심면관에서 봤을 땐 그 치경부가 약간 설측으로 경사되게 형성을 해 주어야 하며, 교합면관에서 봤을 땐 하악 중절치는 현재 상악법을 따라서 배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상교합 평면보다 1mm 상방 1mm 올라오게 넘어가게 초과되게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만약 하악법으로 형성해 주었다면은 하악 중절치에 대한 교합면관은 어디에 위치했어야 할까요? 당연히 가상교합 평면에 하악 중절치의 절단연이 일치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 상악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상악법에 대해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측절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악 측절치는 현면관에서 봤을 땐 그 치아 장축이 약간 원심면으로 경사되어 있어야 하나, 원심면관에서 봤을 땐 그 전체적으로 수직으로 직각되게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합면관에서 봤을 때는 중절치랑 동일하게 가상교합 평면보다 1mm 약간 올라오도록 위치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견치입니다. 하악 견치는 이제 현면관에서 봤을 때 치아 장축이 이제 원심축으로 경사되어 있어야 하고요. 원심면관에서 봤을 때 그 치경부가 설측으로 경사되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합면관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그 견치의 첨두가 가상교합 평면보다 1mm 더 넘어가도록 형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악 전치부까지 배열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악 구치부 배열이 돼야겠죠. 상악 구치는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이렇게 네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배열하는 순서 또한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하악 제1대구치를 배열해야 하고, 다음으로 하악 제2대구치를 배열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하악이든 상악이든 하악은 하악 제1대구치, 하악 제2대구치, 그 다음 하악 제1소구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하악 제1대구치, 하악 제2대구치, 하악 제2소구치, 하악 제1소구치 순으로 배열을 해주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배열을 해주는 걸까요? 하악은 상악구치와 다릅니다. 상악구치는 상악 제1소구치부터 상악 제2대구치 순서대로 배열을 할 수 있지만, 하악은 상악구치부에 따라 그 교합관계를 고려하여 배열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하악 제1대구치를 제일 먼저 배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악 제1소구치를 제일 마지막으로 배열을 해주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치부는 전치부와 다르게 심미, 발음보다 저작 측면이 더 좋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 측면이 가장 중요한 제1대구치를 배열해주는 반면, 제1소구치는 그 기능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제2소구치를 배열해준 다음 1소구치를 배열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만약 1소구치의 크기가 만약에 커서 잘 안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악 제1소구치 원심 중에 삭제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가장 작고 또 그 기능이 뚜렷하지 않은 제1소구치를 제일 마지막으로 배열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배열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또 구치부는 상악과 하악의 이제 교합 관계를 잘 파악하여 잘 진행해야 되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악 제1소구치, 상악 제2소구치, 상악 제1대구치의 이제 협축교도와 설축교도, 상악 제1소구치, 상악 제2소구치의 협축교도와 설축교도를 연결하는 선은 각각 반대쪽 상악 제2소구치, 상악 제1대구치의 설축교도와 일치되도록 배열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또 이제 배열을 해줄 때 고상성 망곡에 주의하여 경사되도록 형성하여 크레스텐센 그 현상을 방지합니다. 또한 상악 제1대구치에서 상악 제2대구치로 배열을 해갈 때 궁형의 형태로 즉 원심 측면을 약간 설측으로 경사짓게 배열을 해야 하며, 상악 제1소구치, 상악 제2소구치,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협축 교두는 각각 일직선 상태에 있도록 배열을 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3번 문제 인공치 배열 순서에 대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키고 레진 분리 네, 그럼 이제 4번 문제 의치상 다듬질 및 연마 과정에 대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치상 다듬질은 이제 레진 중합이 아크릴 수지, 즉 그 레진의 중합이 완료된 이후 함을 분리하고 이제 디플레이션 과정이 마무리되었다면은 그 뒤에 이제 의치를 완성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의치상 다듬질입니다. 의치상 다듬질은 과잉된 레진이 있다면은 그 과잉된 레진은 덴처버를 활용하여 이제 삭제 주는 과정을 뜻합니다. 단 이 과정에서 주의해 줘야 할 점은 절대로 그 변연의 두께를 삭제해선 안 된다는 것인데요. 덴처 볼로서 의치의 다듬질 시 삭제될 수 있는 부위는 그 외형선을 넘어간 과잉된 레진만이라는 것을 명심한 상태로 의치상 다듬질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레진 중합이 완료된 뒤에 총이치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 석고 모형을 그 총이치의 외형선을 설정해 주었던 석고 모형을 파쇄해야 하기 때문에 의치상 외형을 맞춰가면서 리마운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하여 변형과 폭을 삭제하지 않고 과잉된 레진만을 삭제하는 면에서 덴처볼을 활용하여 의치상 다듬질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덴처볼을 활용해서 진행이 되었다면 다음은 이제 사포 관련된 이제 벌로 교체하여 면을 평탄하게 사포 같은 벌을 활용할 때는 변연이 크게 삭제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포 등을 활용하여 이제 벌을 다듬질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연마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연마 과정은 건조된 레그윌과 이제 수분이 포함된 레그윌 두 가지를 활용하여 연마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연마를 진행할 때 제일 먼저 건조된 레그윌이 아니라 수분이 포함된 레그윌을 활용하여 퍼미스를 활용한 연마를 진행해 줘야 합니다. 또한 그 퍼미스에도 이제 수분이 충분히 머금은 상태에서 연마를 진행해 줘야 합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레그윌에 수분을 충분히 적셔준 다음 밑에 퍼미스에도 충분히 수분을 적셔줍니다. 그리고 그 수분을 먹은 퍼미스를 이제 연마하고자 하는 총이치의 덴처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 협측과 순축에 올린 다음에 레그윌을 활용하여 연마 과정을 진행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왜 건조된 상태가 아니라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어야 할까요? 만약 레그윌에 물기가 없다면은 수분이 없다면은 그 마찰열에 의해서 의치상 변연의 이제 삭제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마찰열을 방지하여 연마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연마 과정을 진행했을 때는 이제 의치의 외면이 활tek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레그윌이 아무리 물을 머금었다 하더라도 인공치에 닿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인공치를 피해 반드시 그 기초상으로 형성했었던 그 빨간색의 치음 부분만 연마를 해 주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분이 있는 레그윌을 활용한 연마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광을 내는 작업을 진행해 주어야 하는데요. 광을 내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건조된 레그휠을 활용합니다. 건조된 레그휠에 이제 광택제인 루즈를 묻혀서 처음 그대로 퍼미스로 연마를 진행하였던 그 부분 그대로 협측과 순축면으로 골고루 이제 광을 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레그휠이 빠르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의치를 단단히 잡고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의치의 파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여 그 두 개의 레그휠을 활용해 의치의 연마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4번 문제 의치상 다듬질 및 연마 과정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위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네, 마지막 문제인 만큼 제가 1학기 때 배웠던 총위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위치란 유취학 환자에게 발음, 저작, 심미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제작하는 가철성 치과 보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총이치는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요. 임시이치, 피기이치, 내식이치, 또 주조연 분석을 활용한 직시이치 등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총이치 제작 과정인 임시이치를 활용한 이제 제작 과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작을 하기 위해선 환자의 내원이 필요하겠죠. 환자의 내원과 동시에 정확한 진단과 이제 치료 과정을 수립 후 제일 먼저 기성 트레이를 활용한 환자의 인상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 인상을 저희는 해부학적 인상, 아나모티컬 임프레션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 기성 트레이는 환자 구강의 개형에 맞게 나온 이제 트레이로서 예비 임상 시에 활용이 됩니다. 또한 네, 이 기성 트레이를 활용하여 이제 인상을 체득할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인상제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 이제 탄성 인상제, 비탄성 인상제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비탄성 인상제일 땐 이제 수성교질 인상제, 수성교질 인상제와 고무 인상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수성교질 인상제는 가역성에 따라 한천 인상제, 비가역성에 따라 알지네이트 인상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럼 비탄성 인상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나머지 인상용 왁스, 인상용 석고, 인상용 컴파운드, 또 이제 셀럽베이스, 플레이트 이런 재료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또 이제 인상제가 내포해야 할 그 특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탄성이 좋아야 하고 이제 유동성이 좋고 미세부위 제형성이 좋아야 합니다. 또 최적 안정성이 좋아야 하며 석고 매몰제와 친화성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이 모든 과정에 이제 인상제가 선택이 되었다면은 이제 기성 트레이를 활용한 환자의 인상을 체득하고 이제 기공실로 보내 기공사는 기성 트레이를 활용한 예비 인상체에 매몰제를 부어 이제 예비 모형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 예비 모형을 제작할 때는 총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제작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데요. 바로 직립법, 영림법이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직립법이란 석고 매몰제를 예비 인상체에 이제 부을 때 예비 인상체의 그 조직면에 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형성하여 이제 모형의 기저면까지 형성해주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림법은 이제 1단계법, 2단계법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1단계법은 혼합해 놓은 석고 매몰제 하나만을 가지고 조직면을 형성하고 기저면을 형성하여 뒤집어서 형성해주는 것을 뜻하고 2단계법은 석고 매몰제를 활용하여 예비 인상체를 형성해 주었다면은 예비 인상체가 이제 초기 경화될 때 물속에 담가둔과 동시에 이제 기저면을 형성하여 이제 예비 인상체를 뒤집어 기저면과 함께 이제 예비 모형을 만들어 제작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렇게 영림법까지 활용하여 예비 인상체가 제작되었다면은 이제 개인 트레이, 즉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제작하여야 되는데요. 인디비주얼 트레이는 왜 제작하는 걸까요? 왜 예비 인상과 다르게 이제 개인 트레이를 순수 제작해서 왜 다시 인상을 떠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펑셔널 임프레션이라고도 불리는 기능 인상을 위해서입니다. 기능 인상은 이제 해부학적 부위뿐만 아니라 환자의 발음, 저작 영역까지 내포하여 인상을 체득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총이치는 정밀하게 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부위까지 다 인기가 가능한 개인 트레이를 반드시 제작하여 인상을 체득한 뒤에 최종 모형을 파이널 모델을 제작을 해야 합니다.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과정은 먼저 외형선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깊은 이치상 외형선, 그것보다 2에서 3mm 더 짧게 형성을 해주는 트레이 외형선, 그리고 그것보다 2에서 3mm 짧게 형성해주는 스페이서 외형선을 이렇게 세 가지 외형선을 그려줘야 하는데요. 스페이서 외형선은 왜 그려주는 걸까요? 이 스페이서를 우선적으로 도포를 해줌으로써 그 스페이서 공간에 이제 인상체가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 외형선은 왜 일치상 외형선보다 2에서 3mm 짧게 형성을 해주는 것일까요? 가장 깊은 일치상 외형선보다 2에서 3mm 짧게 형성을 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근압 형성을 위한 공간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에서 3mm 짧게 형성을 해주며 또 짧게 형성함으로써 스페이스를 통해 더 과잉으로 들어간 이제 인상체가 밖으로 흘러나와 이제 해부학적 부위까지 인상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외형선을 그려봤고 이제 그 왜 그리는지까지 이제 설명을 했다면은 이제 그 외형선에 맞게 제일 먼저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인상체 트레이 재료에 따라 이제 스페이스는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파라핀 왁스,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활용하여 이제 스페이서 외형선에 맞춰 스페이서를 부착해주고 잘라줍니다. 그 다음 트레이 외형선에 맞추어 이제 레진을 혼합하여 히트 큐어링 레진 또는 셀프 큐어링 레진을 활용하여 이제 트레이를 시작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상악과 하악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상악의 경우 그 손잡이가 인상체득 시 그 주위 조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45도 각도로 형성을 해주어야 하고 하악 개인 트레이의 경우 상악과 다르게 90도의 각도로 설정을 해주고 양측에 이제 보조 손잡이를 달아줘야 합니다. 양측 구치부에.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나 뺐었는데 스페이서를 부착해 줬을 때 이제 양측 견치부와 구치부에 원형 또는 5mm 직경 5mm의 정사각형 모양의 티슈 스탑을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티슈 스탑을 형성해 주는 이유는 인상체득 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해 줄 뿐만 아니라 인상체가 균일하게 들어갈 그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티슈 스탑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티슈 스탑까지 형성하고 이제 트레이까지 제작을 하였다면 트레이를 활용하여 이제 최종 인상, 즉 펑셔널 임프레션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가 한번 내원을 해야겠죠. 네, 이렇게 인상 체득이 완료되었다면은 그 인상체를 이제 기공실로 보내 최종 작업 모형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 트레이를 활용하여 박싱 메소드를 하여 이제 변형 부위를 복원하고 최종 인상체를 제작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박싱 메소드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싱 메소드는 그 일치상 변형 부위를 복원해주는 폭을 형성해주고 변형 부위를 이제 재현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과정은 이제 개인 트레이 손잡이를 제거해주는 과정입니다. 그 손잡이가 이제 박싱 과정에서 장애물로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손잡이를 우선적으로 제거를 해주고 다음 이제 일치상 변형 부위를 가장 높은 변형 부위를 유성 펜을 활용하여 마킹해 줍니다. 그리고 그 변형 부위에서 4에서 5mm 하방에 이제 비딩 왁스를 활용하여 그 폭을 형성해 주고 비딩 과정이 완료되었다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박싱 왁스를 활용하여 측벽을 형성해 줍니다. 그 측벽은 당연히 13에서 15mm의 형태로 형성을 해 주어야 하며 이제 매몰제를 주입할 때 진동을 줄 때 박싱 메소드가 훼손되지 않고 재료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형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박싱 메소드 과정이 완료되었다면은 이제 석고 매몰제를 활용하여 이제 파이널 모델을 최종 인상체를 이제 제작해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석고를 부을 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박싱 메소드의 장점을 재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제작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최종 인상체까지 제작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과정으로 이제 기초상 베이스 플레이트를 제작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베이스 플레이트를 제작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트 큐어링 레진, 셀프 큐어링 레진, 또 엑스트라 하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또 셀락 베이스 플레이트, 또 버큐um 어댑티드 왁스 및 주조용 금속. 주조용 금속은 즉시 제작에 사용되고 셀락 베이스 플레이트는 이제 안전 기초상 제작 시 활용이 됩니다. 네, 이제 또 재료를 활용하여 이제 그럼 기초상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상은 그럼 이제 제작하게 될 기초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초상은 교합제와 함께 교합상을 형성하며 이제 교합 관계를 체득하고 이제 교합상이 구강 내에서 이제 안정과 적합을 용이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기초상입니다. 그럼 이 기초상은 이제 어떻게 제작되어질까요? 기초상을 제작하기 위해선 그 전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기초상 그 외형선을 설정해 줍니다. 기초상을 어느 부위까지 형성해 줄 것인지를 먼저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준선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네, 정준선과 절치유도 기준선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절치유도 기준선은 그럼 왜 설정해 주는 걸까요? 절치유도를 기준으로 가로로 직각되게, 정준선 직각되게 형성해 준 선인데 그 선을 형성해 준 이유는 바로 절치유도와 견치 융기부는 치은 수축이 일어났을 때도 배형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기준으로서 이제 중절치를 배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절치유도로부터 6에서 7mm 전방에 형성을 해줘야 합니다. 일반 저희 치아는 절치유도부터 7에서 8mm 전방에 위치해 있다면은 인공 치아는 일반 절치유도 기준선으로부터 6에서 7mm 전방에 위치시켜주는 것입니다. 정중선까지 형성을 해주었다면은 이제 또 치조정선을 형성을 해줘야 하는데요. 치조정선은 이제 무치약제의 가장 높은 부위를 표시해준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석대로라면은 전치부, 이제 견치 부위, 대각선으로 마지막 부치 부위 이렇게 세 가지를 형성해줘야 되는데요. 하지만 치조정선은 이제 제작하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 다르게 형성을 해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할 점은 치조정선을 끝까지 연장하여 모형의 렛지 부위까지 형성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모형의 렛지 부위까지 형성해주는 이유는 이후 기초상이 치조정선을 가릴지라도 이제 모형의 렛지 부위를 확인하여 기초상 위에 치조 재정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추할 수 있도록 임의로 또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모형의 렛지 부위까지 연장하여 치조정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이제 치조정선과 기준선까지 다 표현이 완료되었다면 마지막으로 릴리프와 블록아웃 과정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릴리프 과정은 이제 총이치 제작이 완료되었을 때 이제 구개 부위에 이제 조직면 부위에 압박이 가해지는 그 부위를 공간을 형성하여 이제 조직에 직접적으로 압박이 가해지지 않게 이제 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블록아웃은 이제 모형의 착탈 시 언더컷 처마에 걸려 이제 모형이 파쇄되는 그 과정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모형의 릴리프랑 블록아웃 과정까지 완료되었다면 이제 재료를 활용하여 기초상을 제작해주게 되는데요. 네, 기초상 제작 과정은 간단합니다. 이제 앞서 설정하였던 의치상 외형선에 맞춰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과 동일하게 기초상을 제작해 줍니다. 기초상을 제작해 주었다면 다음으로 이제 교합체를 형성해 줘야 하는데요. 교합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교합체는 이제 상하의 기존 교합 관계를 체득하고 인공치아를 식립하기 위한 궁형의 왁스 블록, 기초상 위에 올라가는 궁형의 왁스 블록이 바로 교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합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상하악의 수평 관계를 측정하고 교합제 참고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교합제 참고선은 상순선, 하순선, 부각선, 정중선을 확인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선입니다. 이렇게 교합제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면 이제 교합제는 어떻게 제작하게 될까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왁스를 말아서 이제 궁형의 왁스 블록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상악, 하악, 전치부, 부치부에 맞춰서 이제 부착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착할 때 이제 규격 또한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전치부는 5mm, 갈수록 이제 7mm, 10mm 순으로 일정되게 일정량 커지면서, 왜냐하면 전치부부터 부치부로 갈수록 그 근원심 풍민 협설 폭경은 커지기 때문에
전치부에서 구치부로 갈수록 더 크게 5에서 7, 7에서 10mm 정도로 더 넓게 형성을 해줘야 하며 그 순축 각도 또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악의 경우 순축 각도가 85에서 90도, 하악의 경우 90도 직각이 되도록 형성을 해주며 그 교합제의 높이는 상악의 경우 순축 전정으로부터 22mm, 상악 결절로부터 7에서 8mm. 네, 7에서 8mm로 형성을 해주고 하악의 경우 순축 전정으로부터 18mm 그리고 구치부의 높이는 구윤기의 3분의 2 또는 2분의 1선의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기초상 설명할 때 한 가지를 빼먹었었는데 하악의 기준선을 설정할 때는 이제 구윤기 부위를 표시해주고 구윤기의 3분의 2 또는 2분의 1 부분의 기준선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이 기준선을 활용해서 이번에 교합제를 형성해 줄 때 교합제의 높이를 파악하고 그 높이까지 형성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교합제를 부착하였다면은 교합제의 표면을 녹여서 교합제가 이제 순협축으로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잘 녹이고 형성을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왁스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왁스가 완료되었다면은 교합상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이제 교합기에 부착을 해야 하는데 이 교합기는 반조절성, 비조절성, 완전 조절성 교합기로 구분이 되며 또 그 형태에 따라서 알콘 또는 논알콘 타입의 교합기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저는 이제 반조절성 교합기를 활용하여 이제 교합을 진행했었는데 실습 때 이제 부착하는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석고 매물재를 활용하여 이제 부착을 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할 점은 반드시 네거티브 인덱스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형의 하방에 이제 석고 매몰재가 양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음형의 인덱스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가장 두꺼운 부위에 모형이 파절되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범위의 인덱스를 형성해 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인덱스에 언더컷이 형성되어선 안 됩니다. 이게 인덱스를 형성하였다면 이제 석고를 활용하여 교합기에 부착해 줍니다. 교합기 부착이 끝났다면 이제 인공치아를 배열해 주게 되는데요. 인공치 배열 순서는 상악 전치부, 하악 전치부, 상악 구치부, 하악 구치부, 또 하악 구치부를 배열할 때는 하악 제1대구치, 하악 제2대구치, 하악 제2서구치, 하악 제1소구치 순으로 배열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치아 배열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으로 이제 의치상 조각 과정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의치상 조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왁스를 첨가해야 합니다. 첨가하는 법은 용융본과 악접법 두 가지를 활용하여 왁스를 첨가한 뒤 이제 치은 부위를 이제 의치상면에 재현해주고 마지막으로 점각법과 이제 구개주름과 절치유들을 형성해 줌으로써 의치상 조각 과정을 마무리해 줍니다.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었다면 다음 매몰 과정을 진행해 줘야 하는데요. 매몰 과정은 가압성형법, 유입성형법, 주입성형법 이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가압성형법에 따른 이제 매몰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압성형법 즉 하나우 이젝터 타입의 이제 타입의 플라스크를 활용할 건데요. 이 가압성형에 활용되는 이제 함의 종류는 먼저 어퍼 플라스크, 로어 플라스크, 또 플라스크 리드, 또 디스크 이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디스크는 이제 모형의 주형을 함으로부터 용이하게 분리되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매몰 과정은 1차 매몰, 2차 매몰, 3차 매몰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진행해야 할 점은 이 하악 모형과 함의 공간을 먼저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중절지 절단연이 상함의 상형과 최소 6mm 이상 거리가 있도록, 또 함의 측벽이 나비체 측면과 최소 3mm 이상의 공간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중절지와 상함의 상연이 6mm 이상의 거리가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레진 전입 과정에서 또는 가압 과정에서
이제 경석고가 파절되어 경석고 인공치아의 위치가 변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6mm 이상의 거리를 확인한 뒤 공간이 남는 것을 확인한 뒤 메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비치의 탈수 과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치를 이제 물에 담가둔 뒤 그 물에 담가둔 뒤 이제 함의 내부와 나비치의 레진 분리제 석고 분리제입니다. 석고 분리제와 바세린을 도포해주게 됩니다. 도포가 끝났다면 이제 1차 매부를 진행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함에 이제 플라스타를 형성해준 뒤 나비치를 자연스럽게 눌러 나비치의 기저부가 렛지가 함의 상형과 일치되도록 합니다. 단 순축 전정에 언터컷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제 언터컷이 없도록 이제 나비치 전방 부위를 위쪽으로 경사되게 전방에서 후방 부위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경사되도록 이제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언더컷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2차 메모를 진행할 건데요. 2차 메모는 이 상압을 결합한 뒤에 이제 석고 매몰제를 반드시 이제 인공치아의 절단면, 전치부의 절단면, 부치부의 교환면만 살짝 드러날 정도로 이제 부어준 메모를 해준 뒤 마지막으로 3차 메모는 이제 경석고를 활용하여 모든 면을 다 과잉되게 덮은 뒤에 이제 뚜껑을 닫아 메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왜 3차 메모일 시 경석고를 활용해 주게 되는 걸까요? 1차, 2차 메모일 시 경석고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3차 메모일 시 경석고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인공치아를 제대로 지탱할 수 있도록 인공치아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이제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석고가 팽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클램프 이제 프레스에 넣어 이제 압박을 해준 뒤 이제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해주는 이유는 이제 왁스가 이제 녹을 수 있도록 왁스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60에서 70도씨의 물에 7에서 8분 정도 녹여준 뒤 이제 함을 분리하여 왁스를 제거해줍니다. 이 함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파절이 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방과 후방 언더컷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 함을 분리하고 왁스를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주의해 주어야 할 점은 왁스가 완전히 물 상태로 녹지 않을 정도만큼 적당히 이제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용융 되게끔 이제 왁스를 이제 제거해줍니다. 녹여준 뒤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 제거된 부위를 식혀준 다음 석고 분리제를 도포한 뒤 이제 레진을 중합하고 레진 중합은 단량체와 다량체를 혼합한 모노와 폴리머를 혼합한 상태로 이제 레진을 중합해주게 됩니다. 레진 분말은 제거된 일치상 왁스보다 1.5배 또는 그보다 더 과잉되게 형성을 해주고 그거보다 2분의 1의 무게로 이제 레진 액을 형성하여 레진을 중합해줍니다. 레진이 이제 고무상, 모래상, 고무상, 병상, 모래상, 섬유상, 병상, 고무상 과정대로 이제 중합이 되어질 텐데 고무상이 아닌 점착성이 없는 병상의 상태일 때 레진을 전입하게 됩니다. 레진 전입은 1차, 2차, 3차 시합으로 구성되어지는데요. 1차, 2차 시합 때는 셀로판지를 덧댐으로써 이제 레진 제거를 용이하게 합니다. 이제 1차 또한 1차, 2차, 3차 시합으로 갈수록 그 가압의 크기는 더 커져야 합니다. 이렇게 1차, 2차 시합까지 완료되고 과잉된 레진을 다 제거했다면은 이제 3차 시합 때는 셀로판지를 빼고 1차, 2차 때보다 더 높은 힘으로 압력을 가해 레진을 전입합니다. 이 레진 전입 과정에서 이 레진 전입 과정은 이제 오버패킹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레진 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레진을 이제 뜨거운 수조에서 대략 30분 정도 중합을 시키고 이제 찬물에 한 번에 식히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상온에서 식혀준 다음 함을 분리합니다. 함을 분리할 때 순서가 있는데요. 반드시 플라스크 리드를 먼저 분리해준 다음 이제 디스크를 망치로 세게 내리쳐서 모형을 분리해줍니다. 또 이제 모형을 안에 있는 총이치가 파쇄되지 않는 힘으로 망치로 내리쳐 모형을 부숴서 모형을 꺼내준 다음 이제 석고 모형을 제거한 다음 일치상 다듬질과 일치상 연마 과정을 진행합니다.
의치상 다듬질 과정은 덴처벌을 활용하여 과잉된 수지 이치를 제거하였다면은 네, 의치상 다듬질 과정은 덴처벌을 활용한 과잉된 수지 이치의 제거, 그리고 이제 사포를 활용한 이제 변형 부위의 다듬질, 그다음 건조된 수분이 포함된 레그윌과 수분이 포함된 퍼미스를 활용한 의치의 연마, 또 이제 광택쟁이 루즈와 건조된 레그윌을 활용한 의치에 광을 내는 작업까지 하였다면은 이제 총이치 제작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네, 이제 총이치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발표가 끝났습니다. 총이치 제작 과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정확하고 정밀하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또 환자가 자주 내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는 이제 예비 임상 시, 또 해부학적 임상 시, 또 이제 기능 임상 시, 또 교합관계 체득 시, 또 인공치 배열 후 매몰 전에 다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 또 마지막으로 총이치가 시작이 완료되었을 때 이렇게 총 5번의 과정에 걸쳐서 치료실로 내원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중간 과정 하나라도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의치에 파절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다시 내원을 하여 해부학적 임상부터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이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환자만을 위해서 가장 정확하고 파절되지 않는 기공사의 모든 역량이 포함된 총이치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말고사를 통해서 총이치 전 제작 과정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다시 되돌아봄으로써 제가 이번 1학기 때 어떤 마음으로 총이치 기공학 실습에 임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총이치 전 제작 과정 마지막 문제와 함께 1학기 기말고사 모든 문제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